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정리 계약법 총론입니다. 계약법 총론을 한 방에 정리할 거고요. 원래 계획은 10강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0강은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 강론, 매매 임대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은 2번에 나눠서 정리해서 12번으로 강의를 중강하려고 합니다. 자, 계약법 총론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계속 안 오르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냐면 계약법부터 계약법 강론, 특히 계약법 총론에서 공부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약법 총론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의 종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편무계약은 뭐냐면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고요.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만약에 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정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 병은 을에게, 정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지만 정은 꽁꾸로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죠. 따라서 증여 같은 계약은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논리가 발생하냐면 매매와 같은 유사한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사한 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유사한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가 되고요.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지문은 X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고요. 현상강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인 것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헷갈립니다. 우리 수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다만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다.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는 지문은 X고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지문도 X가 된다는 거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요. 을이 그 청약에 대해서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계약을 우리가 낙선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승낙, 의사합치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임대차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다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강고는 요물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요물계약의 종류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물론 낙선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겠죠. 첫 번째, 청약입니다. 자, 청약은 의사표시고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는 청약자는 특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에 반해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가능하다. 이거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승낙인데, 자, 일단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자는 어떤 사람이죠? 특정인이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어떠한 방식이든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승낙할 자유를 만약에 청약자가 제한하고 있다면 그때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충분히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만약에 충분히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에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 원칙에 따라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는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항상 승낙을 발신한 때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대화자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또다시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해가지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어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실을 안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돼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거는 계약 체결자가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내용은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원칙이.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의 경우에만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라 실내이익 배상인데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 모든 손해배상은 원칙이 뭐죠?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이때는 뭐로 가냐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으로 가고요. 이때는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고요. 채권자가.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이에요. 자,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한다. 꼭 잊지 마세요.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시면 아주 이상하게 되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용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게 되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어렵다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입니다. 항상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이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다만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익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약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이행을 하지 않고 매매 대금만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세금들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죠?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 금액만큼 깎아줘야 된다.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위험을 언제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첫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존재할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설명드리면, 자,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인도 후에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안 받아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해서 못 넘겨준 거라면 그때는 인도가 아직 이루어졌지 않더라도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주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여기는 숙지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거든요. 첫째, 동시항변권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담보 책임도 쌍무계약의 내용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별개의 계약에 의한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겠죠. 근데 또 다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동시이행관계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을 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냐,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죠? 동시항변권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필요비,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돼요? 유치권이 되는 거고요.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매매 대금 동시이행 관계니까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과 첫째, 채권 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그러니까 채권증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차용증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 안 주더라도 돈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영수증을 안 준다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돈을 갖고 나중에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상가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손해배상 안 해줬을 때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거부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최근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이행 의무자죠. 자,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항상 못하느냐?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갑돌이 거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 거가 아니라 갑순이 거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갑순일 것도 모르겠어요. 갑순이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도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 대금 나눠서 주잖아요. 그래서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잔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갑자기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아니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줬어요. 다시 말하면 중도금을 이행지체하던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또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몽창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우리 이제는 매매 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끝인 거죠.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하죠. 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직접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 이런 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돈 주라고 시킨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요. 돈을 줘야 될 채무자를 낙약자라고 하고 요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우리가 기본관계, 병과 갑, 수익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답을 참 많이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무효임이 밝혀졌더라도 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을은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기본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매매가 취소 해제가 돼도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기본관계 요 매매 계약이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라면 을은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죠. 병, 수익자가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을, 낙약자에게 했다면 이 병은 이제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또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더 이상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갑과 을은 합의 해제할 수가 없다. 또 매매계약을 또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뭐 할 수 없어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끝난 거죠. 자, 이제 해제입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취소라고 배웠거든요. 자, 근데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일단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계약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다릅니다. 자,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4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합의 취소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서 조심할 것은 일단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뭐 채무 불이행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같은 것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해제도 제3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3자 보호규정만은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법정 해제죠. 자,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채무 불이행 이렇게 떠오르는 거고, 자,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꼭 최고해야 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정기행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해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행불능이죠.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왜냐하면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이니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불이행은 불완전 이행입니다. 둘은 아닙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수령 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어요. 수령할 채무도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불능이 아니라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다. 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행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제 효과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해제한 후에 원상 회복도 동시이행 관계고요. 두 번째,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고 동시이행 관계다. 왜요?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두 번째,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 채권 자체 양수인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대항 요건을 취득했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예요. 해지가 뭐냐?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지의 가장 기본적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청산의 의무는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 안 적었지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불가분성이에요.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부정적인 것입니까?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이 불가분성까지 정리하시면 해지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와 임대차를 정리할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